안녕하세요. 역사돋보기입니다. 19세기란 서기 1801년에서부터 서기 1900년까지를 일컫는데요. 19세기에 일어난 주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난 1부에 이어 19세기의 역사 2부 시작합니다. 19세기 최대의 화두는 민족주의였습니다. 19세기 초 세르비아와 그리스가 오스만 투르크로부터 독립했고 1841년 이집트도 오스만 투르크로부터 독립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아랍인들이 더 이상 이란이나 투르크 계열의 이슬람인들에게 지배받지 않겠다며 와하비즘이라는 아랍 민족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죠. 이처럼 오스만 투르크가 찢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스만 투르크도 내부적 개혁을 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스만 투르크의 25대 파디샤 압둘메지드 1세는 1839년부터 오스만 투르크의 근대화를 추진하는데 이 근대화 개혁을 탄지마트라고 합니다. 압둘메지드 1세는 근대적 징병제를 시행하고 유럽식 교육제도와 유럽식 사법제도를 도입하고 또 오스만 중앙은행을 만들면서 근대적인 조세제도 및 화폐 개혁을 단행합니다.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고자 1838년 영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하면서 동맹을 맺습니다. 이러면서 영국은 중동으로도 진출할 수 있게 되었죠. 오스만 투르크의 근대화 개혁인 탄지마트가 빛을 본 건 1853년에서 1856년까지 흑해의 패권을 두고 러시아 제국과 다투었던 크림 전쟁 때였습니다. 크림 전쟁은 크림 반도로 진출하려는 러시아의 남진을 오스만 투르크, 프랑스, 영국 등이 합해서 저지시킨 전쟁으로 러시아군은 76만의 병력 중 무려 52만 명의 군대를 잃고 패배합니다. 19세기 초중반은 러시아 제국에게 있어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암흑기였으나 문화적으로는 황금기였는데 음악의 차이콥스키, 연극의 안톤 체홉, 문학의 푸시쿤과 도스토옙스키 등이 19세기 예술인들이었죠. 오스만 투르크에서는 압둘메지드 1세에 이어 압둘 하미드 2세가 1876년 아시아 최초의 헌법을 발표하면서 입헌 군주정을 세웁니다. 유럽 본토에서는 19세기 전반부터 프랑스를 시작으로 산업혁명의 바람이 스멀스멀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러니 노동자들의 의식이 높아지는데 노동 환경은 열악했죠. 여기에 지난 18세기부터 꾸준히 유행해온 자유주의 의식의 성장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분석하는 지식인들이 이러한 노동 형태에 대해 이런저런 학설들을 발표하는데 1848년 프로이센 왕국 출신의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라는 이념을 만들고 공산당 선언을 집필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영국은 대영제국의 영역을 전 세계에 뿌리고 있었습니다. 18세기와 19세기 전반까지는 영국의 독주였다면 19세기 중후반부터는 영국의 독주에 도전장을 내미는 흔히 말하는 제국주의 강대국들이 나타납니다. 먼저 프랑스가 있죠. 프랑스는 나폴레옹 이후 왕정이 들어섰지만 1830년 7월 혁명과 1848년 2월 혁명으로 공화정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주로 상공인 계층 출신들이 구성한 공화정부는 산업혁명을 일으키며 프랑스를 근대화시키고 있던 와중 1852년 나폴레옹의 조카 루이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통해 황제에 등극하며 나폴레옹 3세가 됩니다. 나폴레옹 3세는 강력한 황제권을 내세우면서 프랑스를 제국주의 국가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적극적인 식민지 정책에 나선 것인데요. 프랑스는 영국과 함께 중국 청나라에 1856년부터 1860년까지 2차 아펜 전쟁을 일으켜 프랑스도 청나라와 일방적인 근대적 통상조약을 체결할 수 있었고 청나라는 서방에 개항하는 항구를 10개까지 늘렸죠. 이때 청나라는 홍콩을 영국에 할양하기도 합니다. 이 시기 청나라는 태평천국의 난이라는 종교 반란을 진압하던 중이었는데 2차 아펜 전쟁이 끝나고 서양 군대가 반란 진압에 동참했습니다. 청나라군을 지휘하던 사람 중 한족 출신의 이홍장이 서양 군대를 보고 크게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홍장은 태평천국의 난 진압 이후 군사, 기술, 산업 방면에서의 근대화를 추진합니다. 이게 양무운동이죠. 프랑스가 다음 목표로 한 아시아 시장은 동남아시아였는데 이미 인도 쪽은 영국이, 그 남쪽은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 등이 있어서 빈자리는 이제 인도차이나 반도였습니다. 프랑스는 베트남으로 바로 침공하여 1862년에 1차 사이공 조약, 1874년 2차 사이공 조약을 통해 베트남의 응우엔 왕조의 거의 모든 이권을 뺏어가고 베트남은 사실상 보호국화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태국의 공격과 압박을 받아온 캄보디아에서 노로돔 국왕이 자발적으로 먼저 프랑스의 군대 지원을 부탁했고 프랑스는 캄보디아를 태국으로부터 지켜준다는 명목으로 캄보디아를 보호국화하더니 1864년 캄보디아를 프랑스의 식민지로 삼습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는 우리 조선과도 악연이 있는데요. 당시 흥선대원군의 섭정기에 흥선대원군도 처음엔 프랑스 선교사를 통해 프랑스와 협조하려고 했는데 프랑스 선교사들이 빌런 짓을 하는 바람에 화가 난 흥선대원군이 프랑스 선교사를 포함해 조선의 천주교 신자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하는 병인 박해를 일으켰습니다. 이때 청나라에 정박해있던 프랑스군이 1866년 조선의 강화도를 공격하니 바로 병인양요죠. 병인양요를 기점으로 흥선대원군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라는 폐쇄적 외교를 지향하기 시작합니다. 승승장구하는 프랑스일 줄 알았으나 1870년에서 1871년 프랑스는 프로이센 왕국과 보불 전쟁을 치르다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보불 전쟁으로 나폴레옹 3세는 패위되고 프랑스에서는 다시 혁명 정부가 들어섰죠. 그래도 프랑스의 혁명 정부는 프랑스의 제국주의 국가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프랑스가 캄보디아에 이어 베트남도 완전히 식민화하려고 하자 청나라가 이를 제지하기에 이르렀고 1884년 청푸 전쟁이 발발, 프랑스가 승리하여 베트남을 식민화하였고 1893년엔 라오스까지 식민화하면서 인도차이나 반도의 프랑스 식민령을 완성합니다. 프랑스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를 식민화하기는 했지만 각 국가들의 국왕은 그대로 두도록 했습니다. 산업혁명과 식민지로부터 프랑스는 경제적 번영을 누릴 수 있었고 이때의 프랑스 번영기를 프랑스에서는 베레포크 시대라고 합니다. 또 다른 제국주의 국가로 접어든 국가는 프로이센 왕국이었습니다. 나폴레옹 시대 때 신성 로마 제국이 해체되고 나폴레옹 시대 이후론 신성 로마 제국을 구성하던 제후국들이 모여 다시 하나의 통일된 나라를 만들자는 게르만 민족주의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통일을 프로이센 왕국이 주도할 거냐 오스트리아 왕국이 주도할 거냐를 두고 대립하다가 1866년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사이에서 7주 전쟁이 발발, 여기서 승리한 프로이센 왕국 주도로 제후국 영방 통일 작업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옛 신성로마 제국 일부 지역에 프랑스가 욕심을 냈고 그래서 1870년에서 71년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 일명 보불 전쟁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기서 승리한 프로이센 왕국은 1871년 옛 신성로마 제국 제후국들을 모은 연방을 하나의 나라로 선포하니 이 나라가 독일 제국이었습니다. 프로이센 왕국의 국왕 비렐름 1세가 독일 제국의 황제가 되었고 비렐름 1세는 비스마르크를 수상으로 삼아 군비를 확장하고 아시아 식민지 개척에 나섰으며 산업혁명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왕국은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배 후 세력이 많이 위축되어 있었고 심지어 내부에 헝가리 독립운동까지 겹치자 오스트리아는 차라리 헝가리인들과 나라를 합쳐 공동 운영을 하자고 제안했고 1867년 헝가리인들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도 빠르게 강대국으로 부상하죠. 다음 제국주의 국가로는 러시아 제국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제국의 짜르 알렉산드르 2세는 나름 러시아 제국도 산업혁명을 도모하고 1861년에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자 농노해방령을 반포하는 등 러시아 제국의 파탄난 경제를 살리고자 여러 개혁들을 실시했습니다. 청나라에서 2차 아편전쟁이 일어났을 땐 러시아 제국도 숟가락 올림에 참여해 러시아 제국은 청나라와 서양 국가들을 중재해준다는 명목으로 아이훈 조약을 체결, 지금의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을 러시아령으로 가져갑니다. 러시아 제국은 만주로 향한 노골적인 야욕을 보이자 청나라는 만주로 한족들을 이동시키고 주요 도시들을 요새화하는 등 러시아를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산드르 2세의 러시아 제국은 1877년에서부터 1878년 오스만 투르크를 대대적으로 침공하였고 오스만 투르크는 이 전쟁에서 참패합니다. 부랴부랴 러시아와 산스테파노 조약을 체결하면서 전쟁을 마무리했는데 이 패전의 결과 불가리아, 루마니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등이 오스만으로부터 독립했습니다. 러시아 제국에서 여러 개혁들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근본적인 사회 경제 구조가 바뀌지는 않았고 알렉산드르 2세 때 잠깐 회복된 경제는 다시 무너지며 러시아 제국은 극심한 빈부격차와 지역격차를 겪게 됩니다. 제국주의 국가가 된 나라로 이탈리아도 있었습니다. 나폴레옹 시대 이후 이탈리아에서도 민족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이탈리아를 구성하던 도시국가들을 하나로 엮어야 한다는 민족 통일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섬에 있던 사르데냐 왕국은 대상이었던 카보우르의 주도로 산업화를 이루어내면서 국력을 키웠습니다. 사르데냐 왕국의 장군이었던 주세페 가리발디는 시칠리아 섬과 이탈리아 본토의 나폴리를 점령한 후 사르데냐 왕국에 헌상했고 사르데냐 왕국은 오스트리아와 싸우며 이탈리아 중부 지역을 차지하고 1861년 이탈리아 왕국을 세웁니다. 이후 이탈리아 왕국은 이탈리아 본토의 다른 지역들을 통합하는 전쟁에 나섰고 1870년 수도를 로마로 천도한 이후 1871년 통일을 완성합니다. 제국주의 국가로 가던 나라로 미국 빠지면 안 되겠죠. 1861년 미국에서 노예제에 반대하던 링컨 대통령이 당선되자 노예제를 찬성하던 남부주들이 미국 연방을 탈퇴해버리면서 1861년에서부터 1865년까지 미국에선 남북전쟁이 터집니다. 여기서 북부가 승리해 다시 연방을 회복했고 연방정부의 힘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집니다. 남북전쟁 이후 미국에선 철도, 석유, 철강 등 거대한 발전을 이루어 재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베리 전화기를, 에디슨이 각종 기기들을 발명해내면서 기술적 발전이 이루어지기도 했죠. 돈이 마구마구 쌓이던 시기였고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은 남북전쟁 이후 미국의 전성기를 도금시대라고 표현했죠. 미국은 하와이를 비롯해 태평양의 각종 섬들을 점거하고 나아가 필리핀에서 1898년 스페인과의 전쟁을 통해 승리해 필리핀뿐 아니라
그간 스페인이 식민화하고 있던 괌, 푸에르토리코, 쿠바를 미국 식민지로 삼았죠. 일본도 아시아의 제국주의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었습니다. 1867년 에도 막부의 마지막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모든 정치적 권력을 덴노에게 넘긴다는 대정봉환을 하면서 일본의 막부 정권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막부의 잔재를 전부 없애자는 반막부 세력들이 모여 1868년에서부터 1869년까지 보신 전쟁을 통해 막부 세력을 무력으로 토벌하고 기존 교토에 있던 메이지 덴노는 에도를 새로운 수도로 삼고 수도 이름을 도쿄라고 하였죠. 그리고 개화파 인사들을 내세워 일본의 근대화 개혁인 메이지 유신을 단행했습니다. 1874년엔 대만을 침공했으며 1876년엔 강화도 조약을 통해 강제로 조선을 개항시켰죠. 이후 일본은 조선의 진출을 두고 청나라, 러시아와 경쟁합니다. 조선도 개화파 지식인들을 내세워 근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건 사고들이 많아졌죠. 1890년 일본은 의회를 결성해 입헌 군주제를 시행했습니다. 1894년 조선에선 탐관 오리달의 횡포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동학농민운동 진압을 목적으로 청나라군과 일본군이 조선으로 들어와 자기들끼리 청일전쟁을 벌였습니다. 1895년 청일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났고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 대만을 완전히 일본이 식민화하였고 요동반도도 할양받았지만 러시아의 압력으로 일본은 요동반도를 토해내야만 했습니다. 조선의 고종과 명성황후는 친러적 성향을 보이자 1895년 일본은 명성황후를 시해했고 이에 충격을 먹은 고종은 1896년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난을 갔다가 1897년 덕수궁으로 황궁하면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스스로 황제에 올랐죠. 점점 격해지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식민지 쟁탈전은 20세기에 세계대전이라는 형태로 터지고 맙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